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경기 화성병 출신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실물과 민생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고 수준의 폐업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추월 속에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혁명적 혁신 없이는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호황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국무총리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에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가 다 담겨져 있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라는 인식과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조업 등과 같은 실물 경제 쇠락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국익과 기업의 이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FTA 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또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반도체 수출 통제, 인텔의 지분 취득과 같은 예전에 없던 규칙 위반과 예외적 상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진짜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보이는 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 협상팀에서도 아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국주의 시대 불평등 조약을 연상시키는 미국과 일본의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이 저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것도 일정하게 불리한 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이 미국의 통상 협상 요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억측도 뒤엉켜 있습니다.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실제 협상에 임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어느 시기에는 필요하면 국민들께 이것은 꼭 결론이 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의 과정과 고비에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디테일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심지어 언론에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이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대한민국이 조성하는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에 가까운 이 규모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을 하고 또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입니까? 제가 뭐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저도 그것을 본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직접 투자 기금이 이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올해 약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조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미국 통제하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해 줄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펀드 규모 자체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불의 그 규모가 큰 건 사실이지만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 잔액이 9,62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4년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거둔 경상수지 흑자가 1,182억 달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액수 자체가 그 규모 자체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에 대한 이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500억을 마스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불을 반도체라든가 원전, 에너지 등등을 포함한 우리로서도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설정하는 것이 원래 우리 협상팀의 기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길게 보면은 한미 간의 상호 윈윈도 되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큰 얼개는 정리되어 있고 디테일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라든가 채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출자를 하게 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부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런 우려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3,500달러 규모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달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향후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또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이 협상의 세부 내용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협상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신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리고 국익과 우리 경제의 감당 캐파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문서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대미 협상회의는 이 많은 기본 전략 중에 하나로서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것이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자금 조달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채은행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국가채 발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이후의 절차나 과정들을 영원히 숨기거나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약에 해당한다면은 당연히 법적인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친다라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상으로는 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고, 결국은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기댈 것은 국민의 어떤 단단한 응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은 정치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운영 체제가 필요한 시기에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 경제적 번영과 성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겨울 우리는 이 위대한 정치적 혁신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광기 어린 역사의 반동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잠시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 경보하셨던 총리로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시 찾는 관광객 또 한류의 여러 가지 어떤 폭발적인 그 성장과 그에 대한 세계인의 주목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경제의 바탕이기도 하고 평화의 바탕이기도 하고 문화의 바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결국은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PPT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 극복 방안을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혁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혁신에는 공급 혁신과 수요 혁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공급 혁신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고 수요 혁신은 무엇을 만들까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한류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의 장기적 잠재 성장 확보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천 동력은 공급 혁신입니다. 공급 혁신은 자본과 노동의 더 효율적인 조합이고 종국적으로 기술 개발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혁신은 현재의 틀을 깨는 것이므로 기존의 다양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은 최근 각종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AI 기술의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 데이터에 대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저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 데이터에 대한 사용에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법적, 기술적, 윤리적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보호, 개인정보보호, 감형처리, 기관별 표준화, 또 활용 절차 등등 여러 법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원스톱으로 광범위하게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의료 데이터의 경우는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의 의료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병원마다 따로 운영되는 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심의위원회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좀 더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 향후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병원 간 칸막이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기주의도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상업주의와 관련된 또 데이터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IRB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연구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가명 익명 처리에 연구비의 20~30%가 소요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유전체, 음성 정보, 생체 정보와 같은 특정 데이터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의료 데이터는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을 더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지게 될 경쟁력 가운데 핵심적인 분야가 사실은 데이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보 관련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아가신 분들의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한 축적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어서 말씀 주신 바대로 그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문제도 코로나 때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 겨우 명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이트 이그젬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화이트 이그젬션 같은 방식으로 핵심 기술 개발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좋은 거 있잖아요.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과 환경 이거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 개발에 첨단 기술 개발자나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에
업무 특성상 노동 집약적인 근로 영역이나 또 제조 기반의 전통적 근로자와는 사실 다른 특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인생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이 벤처 스타트업 관련자들에게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소득 또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만 그렇게 특정하게 딱 이그젬션을 하는 것이 갖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구조, 양극화 해소 관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문제로 주로 취급이 되지만 경제 혁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신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우리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임금 분포제, 혹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금 분포제가 문제 의식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 국제적으로나 또 학술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개념으로 지금 또 그 제도로서 정돈된 것 같지는 아직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담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분포의 그 임금 관련한 정보들을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여러 가지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은 명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정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구체적인 실무 진행 상황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건전 재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또 지난 정부 감세 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 교사를 삼을 것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난 정부도 뭐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해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재정 지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의무 지출에 투자하고 나면 오히려 재량 지출이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라든지 성장을 촉진시켜야 될 부분에 투자가 오히려 적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가서 세입이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는 새 정부 들어서는 지금은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다. AI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과정에서는 한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I 대전환, 그리고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 아이템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아낄 부분은 과감히 아끼고 그리고 성과가 나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분모, GDP를 키워서 재정 건전성이 더 확보되는 그런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배임제 포함해서 경제 형벌 합리화 지금 TF 하고 계시죠? 네네. 예, 저는 이제 당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들이 저희들의 경제 형벌을 보니까요.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은 그 축산 차량에 GPS가 고장 나서 운행한 경우도 이게 형사벌을 처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얽매인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6천여 개의 그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당하게 또 단순한 고의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그런 부분에 어떤 위반이 있다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면은 시정토록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경제별로 해서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다든지 또 기업하려고 하는 또 의욕을 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제 행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아마 9월 달에 1차적으로 국회 법안도 제출하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한 1년 안에 30% 정도는 적어도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이제 배임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임죄의 경우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상적 판단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영악한 자의 부당한 이득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면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차관 대리 출석에 있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차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제도 중에서 이제 벤처와 핵심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로 크게 보면 신기사 그리고 창투사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감독 기관도 다르고 법률 소관도 다 따로따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비효율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 지능 정책과 규제 정책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바람에 저는 뭐 비효율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두 제도가 설립 목적과 운영이 상이하지만 민간에서 보실 때는 이원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자 연대 책임이라든지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에서 양 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긴밀한 소통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해보면은. 그래서 정부 조직법 개정할 때 개정한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금융위가 업무 조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BC 제도인데요. 사실 이 CBC 제도가 도입되는 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도입이 됐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는 도입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의 디테일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펀드별로 외부 자금 40%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좀 투자가 더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처에서 좀 목소리를 세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벤처 투자 시장 규모를 40조 원까지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장과 업계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달리던 대한민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멈추면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정부의 분투를 촉구하고 우리 의원님들